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특집이니만큼 독일 전차군단의 부활을 알린 명전차 레오파드 1입니다. 105mm 영국제 L7A3 강선포를 채용합니다. 전투 중량이 40톤의 830마력 엔진이었거든요. 동시기의 전차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65km가 나왔어요. 이게 현존하는 3세대 전차하고 비교도 떨어지지 않아요. 레오파드의 각 형식이 아주 복잡한데 먼저 레오파드 1A1이에요. 주포의 안전장치 도입, 차체의 사이드 스커트, A2는 포탑 장갑의 강화, 주포 및 포탑 안전장치. 근데 A3부터는 용접 구조의 공간 장갑으로 바뀌어요. 레오파드 1A4 전차는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집중적인 개량을 한 그런 전차죠. 벨기에제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레오파드 1A3 전차가 호주에 수출되고 이게 바로 레오파드 1AS1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레오파드 C1이야. C는 캐나다예요. 당시 나왔던 레오파드 1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성격도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고. 얘네도 뭐 이렇게 개량해서 팔아보니까 괜찮아요. 그 또 소독도 이런 생각한 거야. 야, 이거 그러니까 레오파드 1이 워낙 기본이 괜찮았거든. 80년대 초부터 전체적인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2000년 즈음까지 한번 써보자라는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해요. 왜냐? 근데 뭐 레오파드 2도 생산했잖아, 79년부터. 근데 아직 수가 충분하지 않았거든, 예산 부족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64고 T72를 충분한 숫자의 레오파드 2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걸 개량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개량하냐? 똑같아요. 야간 전투 능력 향상, 포의 발사 속도하고 정확도 향상, 기동간 사격 능력 강화 등등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수용 연령상 사이트,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컴퓨터, 그 다음에 신형의 105mm 포탄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화력만큼은 3세대 전차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최종 끝판왕 개량형을 뭐라고 부르냐? 레오파드 1A5라고 합니다. 개량이 1986년부터 1992년까지 1300대를 개량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거 거의 다 개량한 거야, 이걸로. 근데 여기에는 그리스군용으로 생산된 75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당시 최신형이었던 레오파드 2의 사격 통제 장치를 레오파드 1에 이식합니다. 그런데 레오파드 2 전차는 120mm 활강포예요. 그러니까 105mm하고 특성이 다르잖아. 그래서 105mm 주포와 포탄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요. 요거 배운 게 우리나라야. K2용 120mm 그 전차포의 사격 통제 장치를 K1A1에 적용시켰고 다시 105mm를 쓰는 K1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 수정해서 우리도 이렇게 했거든. 요거 독일한테 배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105mm 뭐 썼어요? APDS 썼었죠. 근데 이제는 105mm용 APF SDS 탄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105mm용 APF SDS 탄을 이제 적용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뭐야? 균질 아병 강파 45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2000m에서도 문제없이 소련제 T-72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레오파드 2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캐나다가 또 나섭니다. 96년에 캐나다군이 아주 획기적인 현대화 계획을 발표해요. 장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한 레오파드 1A5 있죠? 이 전차 포탑을 아예 그냥 도입해버려요. 얘네가 완세트로 얘네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 포탑을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훈련용하고 시험용을 포함해서 운용 중인 114대보다 많은 123개의 포탑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테이션 시키려고 114개. 그래서 캐나다군은 레오파드 C2라고 이걸 명명을 하거든요. 처음에 C1이었잖아. 그래서 이 전차로 2001년까지 개량을 완료하고 2006년에 M1 에이브람스로 교체까지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2010년대까지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래서 나중에 욕을 많이 먹어요, 캐나다 의회에서. 야, 이거 겨우 5년 쓰고 M1 에이브람스로 교체했고 겨우 5년 쓰고 이렇게 막대한 돈 들였냐. 그래서 막 욕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좀.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냐? 한 번 더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끝판왕이 레오파드 2를 써 이렇게 맞아, 지금 바로 그 얘기야. 레오파드 1 A6 전차가 87년에 소독 육군의 주포 120mm 활강포로 교체하려고 그랬어. 레오파드 2가 쓰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신형 사격 통제 장치에다가 포탑과 차체 증가, 장갑 장전 이렇게 해서 시즈 전차까지 나왔어. 8대가 나왔어. 8대가 나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하필 이때 냉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냉전이 끝나면서 뭐야? 레오파드 2 전차 생산 숫자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도 생산 숫자가 줄어드는데 레오파드 1에 개량하는데 비용을 투입하겠어요?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사업 중지, 레오파드 1 A6는 없던 걸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무기를 해외에 팔 때는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팔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막 올려. 얘네들은 뭐 필요해? 옵션 뭐 붙여줄까?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레오파드 1이 뭐예요? 나토 표준 전차가 돼버렸잖아. 그런데 같은 유럽 국가에서 나토 표준 전차인데 다운그레이드 팔리겠어? 안 팔리죠. 절대 안 팔리죠. 자, 개량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전 기록이 엄청 많겠네요. 실전 기록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깨알같이 발굴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힘든 레오파드 1의 실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오파드 1의 실전 기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의외로 터키입니다. 터키는요, 1970년대 후반부터 쿠르디스탄 무장단체, 일명 PKK라는 애들. 여러분, 모든 이슬람권이 이 쿠르드족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쿠르디스탄이 무장단체하고 분쟁을 겪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터키가. 그러니까 이 PKK가 뭘 터키한테 요구했냐? 이 쿠르디스탄의 자치권, 혹은 독립, 터키 내 쿠르드족에 더욱 확대된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터키는 쌩 깠단 말이지. 뭐시 쿠르드족 같은. 그러니까 뭐야? 이 PKK 입장에서는 이런 뭐 해야 돼? 이쪽 동네 애들 특징 테러 해야 돼. 테러를 일삼으니까 터키군하고 전투를 해요. 이 PKK가. 그래서 1990년대 터키 군부가 PKK와의 전투에 레오파드 1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 따르면 터키군이 레오파드 1 전차를 이용해서 쿠르드족 일부를 추방했다. 그리고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이 탱크를 사용해서 자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PKK가 전차가 없는 애들이잖아. 레오파드 1 밀고 마을을 완전 밀어버렸어요. 터키가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 그나마 좀 서구적이지만 얘네들도 언론 통제 엄청나요. 우리 같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 언론 통제하면서 분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고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쿠르드족 분쟁에 대한 유명한 전문가가 누구 있냐면 알리자 마르쿠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저서 피와 믿음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PKK와 쿠르드족 독립전쟁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터키의 주요 전차 6대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0년 봄에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에 누샤야빈에 전차를 투입했대요. 그러니까 PKK 대원들이 전차하고 처음 맞닥뜨려 보면서 거기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PKK 전투원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러잖아. 막 AK 소총 막 쫙 하면서 우리가 까부숴야 될 건 뭐다? 터키군의 저 깡통 같은 전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심을 하죠. 터키군의 전차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터키군의 주력 전차가 쿠르드족 전사와 끊임없이 대치하는 요인이었다, 이 전차가. 그리고 93년 늦여름, 아마 8월이나 9월쯤이었을 텐데 터키 전차 여단이 PKK 전투원이 총격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국경에 시칠의 시내에 터키의 전차 여단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전차 공격으로 노인 1명하고 어린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합니다. 민간인 4명이 부상당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나마 뭐 민간인 부상 요거밖에 안 나온 건 기적에 가깝대요. 그리고 95년 여름 쿠르드족 전사들이 이라크로 진입하려고 했었거든. 요때 터키군 전차포의 포격으로 얘네가 완전히 거기서 와해가 돼버려요. 그렇다면 왜 이거를 레오파드 1으로 의심해 볼 수 있냐? 당시 터키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차가 레오파드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레오파드 1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터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바로 보스니아하고 크로아티아, 바로 유고 내전입니다. 여기에 덴마크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덴마크군이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1,400명 정도를 보냈는데 1차로 보내고 2차 추가 병력을 보낼 때 덴마크가 레오파드 1A5DK 덴마크 버전 요거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군 레오파드 전차는 이게 흰색으로 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당시 눈표범이었대요. 요 유고 내전에서 이 세르비아 군하고 세르비아 민병 대축이 유엔 감시 초소에다가 총격을 아주 빈번하게 했어요. 이렇게 총격이 있을 때마다 덴마크군의 레오파드가 나서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근데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엔군 교전 규칙이 까다로워서 좀처럼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1994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이 투줄라 북쪽 70km 지점 그라다 차츠, 이 이름도 힘들어. 여기에 덴마크군 전차가 갔어요. 왜냐? 스웨덴군 장갑차가 구호물자를 실은 호송차를 호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스웨덴군 장갑차가 호위하고 있었고 스웨덴군 장갑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오파드 전차, 덴마크군 레오파드 전차 같이 갔다고. 그런데요, 이때 느닷없이 기관포하고 기관총 세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일단 얘들이 황급히 철수했어요. 다 황급히 철수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한 다음에 덴마크군이 생각한 거지. 야, 우리 전차 있는데 우리가 왜 도망가? 다시 현장으로 와요. 딱 오니까 아직도 걔네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덴마크군 이 레오파드가 어떻게 했냐? 일단 연막탄을 쏴요. 그래서 시야를 가려버려. 상대편. 근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FCS 사격 통제 장치는 연막탄 뚫고 볼 수 있었거든. 신중하게 찾아요, 얘네가. 딱 찾다가 2340m 거리에서 세르비아 민병대 40mm 기관포를 발견해요. 거기서 여기다 두 발을 갈긴다고. 그래서 작사를 내놔요. 유고내전에서 유엔군 전차의 최초의 사격이자 전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 29일에는 밀레방크에서 스웨덴군 감시초소로 세르비아군이 기관포하고 로켓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7대의 레오파드 전차가 다시 한번 무력 시위를 나가요. 근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덴마크군 전차가 도착하자마자 더 많은 세르비아군하고 민병대가 공격을 시작해요. 심지어 대전차 로켓까지 발사합니다. 4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레오파드가 기동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한 기동으로 회피해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FCS로. 아니나 다를까. 4200m 거리에 있는 언덕 위에서 세르비아군 대전차포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덕 위에 있잖아. 내려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 훨씬 유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2대의 덴마크군 전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대전차포를 당연히 쏴 갈겼겠죠? 신속한 기장으로 피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벙커를 날려버렸어요. 영화인데요? 영화야.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덴마크 하면 무슨 나라예요? 낙농업. 왠지 뭐, 소 젖자고 막 이럴 것 같잖아. 꽃 팔고. 아니야. 여러분, 서유럽은요, 웬만한 나라는 자기 몫을 하여. 훈련 괜찮아요. 군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훈련 수준은 무시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98년에 다시 한번 코소보에서 내전이 발발하잖아요. 이때도 레오파드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덴마크하고 캐나다군이 각각 레오파드를 투입해요. 이제 캐나다군은 레오파드 C1 전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캐나다군의 목적이 뭐였냐? 이 안에 태스크포스 팀이 많았거든. 만약에 이 태스크포스 팀이 작전을 하다가 위기에 빠지면 가서 구해오는 역할이었어요. 캐나다군 전차부대의 역할이. 근데 99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아주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러시아군도 같이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내전의 당사자들이 아닌 러시아군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그때 뭘 가져왔냐면 BTR-80 장갑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근처에, 그 캐나다군 근처에. 근데 이 러시아군 BTR 장갑차 승무원들이 보드카를 마셨어요. 그러고선 보드카 마신 김에 어때? 야이씨, 저 옆에 뭐야? 캐나다 놈들이네? 전차 가져왔네? 야이씨, 이러면서 갑자기 BTR 장갑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캐나다 병력을 향해 돌진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기분이 싸했거든? 캐나다군 애들이. 기분이 싸했는데 그래서 다 시동 걸어놓고 있었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군 BTR 장갑차 전속력으로 오잖아. 바로 그때 캐나다군 레오파드가 주포를 딱 돌려. 얘가 띡 섰어. 섰어요. 야! 서! 근데 음주운전 했잖아. 빠꾸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러시아군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게? 얘네가 합세해서 같이 막 이랬을까? 아니야. 다른 러시아군들이 오더니 BTR 장갑차 문을 열 다음에 안에 있는 승무원들 끌어내서 구타를. 미친. 그래서 막 캐나다군한테 미안. 그래서 이때 캐나다군은 보스니아 때 같은 교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캐나다군의 레오파드 C1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합니다. 2006년, 그러니까 퇴역하기 직전이죠. 여기를 겪어보고서 M1 에이브람스로 바꾼 거야, 사실. 2006년 9월에 장갑판으로 강화된 세대 불도저가 탑재된 그 레오파드 C1을 가져가요. 이게 유명한 메두사 작전이었는데, 이 게릴라전을 벌이던 탈레반이 칸다하르 파슈물 해서 재래식 전선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뭐 참호 파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놓고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적인 양귀비 산지예요.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고 얘네가. 왜냐하면 얘네가 이게 돈줄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작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러 벙커까지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다가 IED, 사제 폭발물하고 지뢰까지 매설해놨다고. 이때 공세를 담당한 게 캐나다군 전투단이에요. 그래서 미국군 특공대, 덴마크군, 네덜란드군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군이 일단 돌격하기 전에 포격 준비 사격으로 적의 진지를 완전히 전차포로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캐나다군의 레오파드가 전진을 하니까 미 공군이 와서 엄호를 하죠. 근데 거기서 빗발치게 뭐 기관 포탄하고 뭐 대전차 포탄 RPG가 날라왔거든. 이거 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불도저로 길을 밀어버리고 연합군하고 함께 그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이 캐나다군 전차 덕분에.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9월 13일 날 탈레반이 여기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백 명의 탈레반군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2,000명 정도 사망했다.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 캐나다군이 사상자가 무려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전투에서 100명의 캐나다군 사상자가 났다. 엄청 큰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두사 작전은요, 캐나다군뿐만 아니라 미군한테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대게릴라 작전에서도 주력 전차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캐나다군이 뭐 하려고 했었냐면 쟤네가 어차피 게릴라니까, 중포 없는 게릴라니까 처음에 뭐가 구축하려고 했었냐? LAB-3, 그러니까 라브-3라고 보통 하는데 라브-3 보병 전투차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게 25mm 체인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야? 얘네가 장애물하고 장벽 같은 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라브-3 장갑차가 이게 바퀴, 그러니까 장륜식이에요. 근데 장륜식은 아무래도 뭐예요? 장애물 극복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전차가 좋죠. 그 다음에 아무리 게릴라라도 완전히 화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25mm 체인건은 택도 없다. 이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전차의 실전 기록이면 뭐가 있어야 돼? 전차죠. 그렇지. 적 전차가 뭐 그게 없네. 그게 없어. 그 전쟁 났지. 근데 러시아군 한 T-62나 이런 거라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없네. 이게 없어. 성능이 되게 좋은 전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인연이 없었나요? 이 여담이긴 한데 70년대 초반에 북한군이 T-54, 55 전차를 대량으로 획득해요.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T-62 전차를 대량 양산한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정보부에 포착이 된다고. 그러니까 북한군의 엄청난 기갑전력 증강에 대응해서 한국 육군도 기갑전력을, 이때 M48 쓰고 있었거든. M47, M48 쓰고 있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미 육군한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너네가 주력 전차라고 쓰는 M60 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 라이선스 생산하겠다고. 근데 미국이 거절해요. 뭐라고 그러냐? 예산 사용도 우리가 좀 안 되고, 그래 북한이 현실적 위협이 좀 낮아. 전쟁 안 할 것 같거든? 이러면서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빠개 쳤지, 우리가. 빠개 쳤지, 우리가. 완전 빠개 쳤어요. 그래서 전차 자체 개발 해버리자. 그래서 한국 육군이 전차의 자체 개발 및 양산을 위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지형에 맞는 한국형 차기 전차 계획을 시작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독일하고 접촉해요. 그래서 레오파드 라이선스 타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야? 얘기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계약 직전까지 가요. 이때 미국이 화들짝 놀라지. 왜 놀랐겠어? 이게 여러분들 70년대 중반 이후면, 예전에 제가 팬텀 때만 한번 말씀드렸죠. 70년대 전까지는 무상으로 줬거든? 근데 베트남전 이후 75년,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팔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한국이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들여오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차를 개발한다고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랐죠. 더군다나 동맹국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있잖아.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보겠어? 야, 쟤네는 뭐 저러면서 이러네. 미국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이 저걸 택했을까? 이런 얘기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미국이 우리가 나서서 쟤네의 전차 개발을 돕자.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확보를 계속해서 하자, 우리가.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팔 게 전차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야? 전투기나 이런 거 등등등 미제 무기를 팔 게 많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 딱 붙잡니다. 야! 내가 언제 안 판다고 그랬어. 어? 더 좋은 거 준다는 거 잠깐 기다려. 프로모션 있다니까 잠깐 있어봐. 이러고 끌고 와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신형 전차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이른바 라킷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설계를 누가 담당했냐? 크라이슬러. 지금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뭐다? K1 전차예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M60 전차를 우리한테 팔았어. 그럼요, 까딱 잘못했으면요, 한국 육군요, 2000년대 초반까지 M60 전차를 굴려야 됐었다고. 이게 2.5세대, 3세대 전차가 아니거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단 말이지. K1은 3세대예요? K1은 3세대, 다 3세대인데, 저기 뭐야, 포 구경만 105mm. 근데 먹어줘요. 북한은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마지막으로 레오파드 1의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오파드 1 전차는요, 서독이 전후 최초로 개발한 전차입니다. 그래서 나토 표준 전차가 돼버렸죠. 사실 이 전차는 독일의 평원지대에서 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동력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개발한 전차예요. 그래서 워낙 엔진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63년부터 79년까지 레오파드 1 전차가 자국용 수출용에서 한 3,841대,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720대를 면허 생산해요. 그래서 모두 4,561대가 생산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서독은 누구 원조할 입장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제값 받고 판 거야. 그러니까 제값 받고 판 전차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이에요, 얘가. 현재 레오파드 1 전차는 3세대 전차인 레오파드 2 때문에 대부분 유럽에서는 퇴역했는데, 이게 이거야. 레오파드 1이 워낙 좋았으니까 레오파드 2 후계로 나온 거, 레오파드 1 샀던 날에 레오파드 2도 사버렸다고. 캐나다도 살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래서 에이브람스가 에이브람스가 뭐 좋았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레오파드 1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터키에서 397대, 그리스에서 500대, 칠레에서 100대, 브라질에서 348대가 당당히 현역으로 굴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방권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차가 바로 레오파드 1 전차란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레오파드 1 전차 얘기를 해봤는데요.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뭐 밀폭이나 뭐 클래식 무기고나 한 롯도 돌고요. 다음번 무기고에 땐 제가 약속드렸던 F-16 전투기. 근데 그냥 F-16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잘 버무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남아있는 레오파드 1 전차는 네. 레오파드 1A 그다음 뭔가요? 몰라. 뭐 A3, 터키는 A3부터 썼고 뭐 그래. 나도 몰라.